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근 CPU 시장에서 인텔 12세대의 인기가 어마어마하죠. 특히 얼마 전에 출시한 논K 제품들이 인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나와 리서치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에 인텔 12세대 판매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와요. 실로 이제 진짜 성능뿐만 아니라 판매량까지 예전에 우리가 알던 그 인텔이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 채널에도 인텔 12세대에 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달려요.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좋을지 많이 찾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세대 논K 제품들을 라인업별로 i3, i5, i7, i9까지 각각 대표 제품 한 개씩 준비해 왔습니다. 해당 제품은 인텔 공인 유통사 인텍앤 컴퍼니에서 대여 및 협찬받았습니다. 거기에 같이 쓸 메인보드까지 대여해 주셨습니다. 12900을 충분히 버텨줄 B660 터프 보드로 제공받았습니다. 조금 이따 벤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급 보드 12900 버티기 매우 어렵기에 터프 보드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죠. 간단하게 언박싱 보시고 가겠습니다. 박스는 i9만 훨씬 크고 i3랑 i5, i7은 크기가 동일합니다. 이게 논K 제품은 기쿨이 탑재되어 있어서 12900의 발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작은 쿨러를 어려워 더 큰 쿨러를 넣어줘서 박스 크기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색깔 정도 차이 나죠. i3에서 i9으로 점점 올라갈수록 색이 진해집니다. 큰 특징은 뭐 더 없고 측면에 공식 유통사인 인텍앤 컴퍼니의 정품 인증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내부 구성은 똑같으니까 12700F랑 12900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 똑같은데 확실히 쿨러 크기 차이가 좀 나죠. 이 부분은 좀 이따 벤치 보시면 왜 그런지 아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스펙 체크해 보시죠. 이번 인텔 12세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하면 P코어와 E코어가 탑재되어 있다는 점이겠죠. P코어는 퍼포먼스 코어, 즉 성능 위주의 코어입니다. 이 코어는 이피션트 코어로 효율에 중점을 둔 코어입니다. 이런 구조를 빅리틀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PE 코어 또는 B코어, 아톰코어 등 여러 명칭이 있습니다. 모바일용 CPU에서는 종종 보이는 구조인데 데스크탑용에서는 인텔 12세대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논K 제품에서는 i5까지는 E코어가 없고 P코어만 있는 구조입니다. i7부터 PE코어가 둘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E코어 유무가 벤치를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상세 스펙을 보면 막내 12100은 4코어 8스레드에 기본 클럭은 3.3GHz, 부스트 클럭은 4.3GHz입니다. 거기에 L3 캐시는 코어당 3MB, 총 12MB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한 단계 위인 12400은 6코어 12스레드 구성에 기본 클럭은 조금 낮은 2.5GHz, 부스트 클럭은 12100보다 0.6GHz 높은 4.4GHz입니다. L3 캐시 역시 코어가 늘어나서 18MB입니다. 12500이나 12600은 12400과 동일한 구성에 클럭이 조금 높습니다. 12500은 기본 클럭 3.0GHz에 부스트 클럭 4.6GHz고 12600은 기본 클럭 3.3GHz에 부스트 클럭 4.8GHz로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내장 그래픽 차이가 있는데 이건 영상 후반부에 다루겠습니다. 12700부터 이제 2코어가 들어갑니다. 12700은 8개의 P코어와 4개의 E코어로 이루어진 8 플러스 4코어 총 12코어 구성입니다. P코어는 코어당 2스레드로 되어 있고 E코어는 코어당 1스레드, 그래서 16 플러스 4스레드 총 20스레드입니다. 그러니까 12코어 20스레드가 되겠네요. 기본 클럭은 2.1GHz에 부스트 클럭은 4.9GHz이며 L3 캐시는 25MB입니다. 굉장히 코어 숫자가 늘어났죠. 12900은 여기에 2코어가 더 추가됩니다. 12700과 동일하게 P코어는 8개인데 2코어가 추가돼서 8 플러스 8코어 구성입니다. 스레드는 2코어가 늘어나서 16 플러스 8스레드 총 24스레드입니다. 따라서 16코어 24스레드 구성이죠. 기본 클럭은 2.4GHz에 부스트 클럭은 5.1GHz이고 L3 캐시는 30MB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 채널 시청자분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처음 오시는 입문자를 위해 말씀드리면 뒤에 F가 붙은 제품은 내장 그래픽이 빠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논 F 제품보다 조금 저렴하죠. 인텔은 경쟁사와 다르게 내장 그래픽 유무 차이만 있지 스펙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내장 그래픽은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게 되면 비활성화되니 그냥 두 개가 똑같은 CPU라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K는 CPU 오버클럭이 가능한 것인데 오늘은 논K 위주라 이 부분은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펙도 간단하게 확인했으니 바로 벤치 보시죠. 먼저 벤치 시스템 체크하겠습니다. 벤치 시스템입니다. CPU는 12100, 12400, 12700F, 12900입니다. 전력 제한은 해제했습니다. 메인보드는 에이수스의 B660 터프 플러스입니다. 글카는 CPU 테스트는 가장 높은 글카를 써야죠. 그래서 3090 화스입니다. 램은 G스킬 트라이던트 G, 삼성 B다이 3200의 CL14 XMP 사용했고 기어 1 동기화입니다.
SSD는 마이크론 P5 플러스, 쿨러는 대장급 아틱 리퀴드 프리저 2 360, 파워는 델타 1000W 플래티넘, 마지막 케이스는 서멀테이크 P3입니다. 오픈 케이스 상태입니다. 그리고 OS는 윈도우 11입니다. 가장 먼저 보실 벤치는 CPUG입니다. 3회 측정 중 멀티코어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가져왔습니다. 멀티코어 점수는 확실히 계단식으로 나오네요. 12100은 3227점, 12400은 4789점, 12700F는 2배 가까이 점수가 오른 8778점, 마지막으로 12900은 1766점입니다. 특징이라면 12400과 12700F 사이에 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점이죠. 12100이랑 12400 그리고 12700F랑 12900 간의 격차는 그렇게 크지 않는데 12400과 12700F 간의 격차는 거의 2배 가까이 나죠. 아무래도 12700부터 2코어가 추가로 들어간 점이 멀티코어 점수가 크게 차이나는 원인으로 보입니다. 향후 벤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 은근히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싱글코어 점수는 저번이랑 동일하게 12100에 628점으로 12400에 612점보다 소폭 더 높습니다. 오차범위 수준이긴 한데 다른 벤치에서도 12100의 싱글 점수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12700F의 싱글은 720점, 12900은 753점이 나왔습니다. 클럭이 더 높은 순으로 확실히 싱글 점수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실 벤치는 요즘 성능 지표로 많이 쓰이는 시네벤치 i3입니다. 멀티는 10분, 싱글은 1회 측정한 값입니다. 시네벤치에서는 볼 데이터가 많은데 우선 점수부터 체크해 보시죠. 점수는 방금 전 CPUG랑 거의 비슷한 결과물이죠. 멀티코어부터 보시면 12100은 7855점, 12400은 11894점으로 딱 코어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12700F가 21160점으로 12400에 거의 2배 정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2900은 25604점으로 당연히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싱글도 CPUG랑 비슷하게 12100이 1457점으로 12400의 1417점보다 오차범위 수준으로 소폭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부스트 클럭이 더 높은 12700이 1720점, 12900이 1790점이 나왔네요. CPU 깡 성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두 벤치마크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2코어가 있는 12700과 2코어가 없는 12400 간의 격차가 생각보다 훨씬 컸다는 부분입니다. RE3에서는 다른 데이터도 확인해 볼 게 많죠. 온도랑 전력 소모량 체크해 봅시다. 12100은 확실히 4코어다 보니 착해요. 온도가 평균 53도, 전력 소모량은 약 56W 수준입니다. 12400은 조금 전력 소모량이 늘어났습니다. 평균 69W 정도네요. 온도는 평균 50도로 소폭 낮게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쿨러 RPM을 고정으로 해두지 않고 오토로 해서 그렇습니다. 아마 팬이 더 빨리 돌아서 그렇겠죠. 역시 12100이나 12400은 온도가 착합니다. 그냥 2-3만원짜리 공랭이면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이런 부분이 12700에 오면 조금 달라집니다. 12700F는 온도가 평균 71도에 전력 소모량은 약 148W입니다. 12400의 2배가 넘는 전력 소모량이죠. 성능은 2배에 살짝 못 미치는데 전력 소모량은 조금 더 먹습니다. 전력 소모량이 늘어나니 온도도 71도로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쿨러 선택할 때 충분히 신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단 쿨러가 아틱 리퀴드 프리저 2 360인데 대장급 순행에서 온도가 이 정도면 가성비 공랭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물론 벤치마크 툴이어서 CPU 갈구는 데 집중한 프로그램이죠. 게임에서는 이만큼 CPU를 갈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조금 이따가 게임 벤치 온도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런데 작업하실 분들은 이 정도 갈구는 프로그램이 좀 있죠. 그럴 경우는 이제 순행이나 적어도 공랭에서는 대장급이라고 불리는 수준 이상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2900을 보시면 얘는 확실하죠. 온도는 평균 91도, 전력 소모량은 214W 정도입니다. 물론 당연히 전력 제한 해제를 해서 높게 나온 것도 있는데 확실히 많이 끌어다 쓰긴 하네요. 제가 그래서 아까 보드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하급 보드 절대 12900 못 버팁니다. CPU 스로틀링이 오기 전에 보드에서 먼저 스로틀링이 걸립니다. 이 정도 12900 버틸려면 B660에서 최소 터프 보드 이상 쓰셔야 합니다. 12700까지는 하급 중에서 방열판 잘 달려있는 애들은 버틸 수준인데 12900은 급이 다릅니다. 쿨러도 딱 보이시죠? 내 전력 제한을 풀고 쓰려면 360 순행 다시는 것이 좋겠네요. 바로 이제 게임 벤치로 넘어가실 건데 게임 벤치 보시면 아시겠지만 게임만으로 한정 지으면 CPU를 많이 갈구지 않기에 온도나 전력 소모량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쿨러 선택이나 보드 선택은 게임만 하신다면 충분히 유동적으로 가셔도 되겠죠. 게임은 3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FPS 게임 중에 가장 최적화가 잘 된 오버워치입니다. 옵션은 FHD, 그래픽은 매우 높음, 프레임 리밋은 최대입니다.
이제 결과를 보실 건데 데이터를 해석하시기 전에 두 가지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테스트 그래픽 카드가 현존 최강 3090 스트릭스다 보니 CPU가 못 받쳐주면 병목이 심해지죠. 그래서 병목이 심한 CPU와 그렇지 않은 CPU 간의 격차가 큽니다. 그래서 12400이랑 12700F 간의 격차가 특히 하위 1%에서 심합니다. 12100은 하위 1%가 147프레임, 12400은 153프레임으로 거의 비슷한데 12700F가 233프레임으로 약 60% 정도 차이 납니다. 확 올라가죠. 하위 1%가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바로 병목이 저 둘 사이에서 차이가 극심해서입니다. 12900은 하위 1%가 254프레임으로 12700F 대비 10% 정도 잘 나왔습니다. 테스트 그래픽 카드가 높은 것을 써야 확실히 이렇게 병목이 얼마나 생기는지 눈으로 빡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종 이걸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테스트 그래픽 카드 너무 높은 거 쓰는 거 아니냐 하고.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평균은 딱 계단식으로 나왔습니다. 12100이 268프레임, 12400이 301프레임, 12700F가 354프레임, 12900이 365프레임이 나왔습니다. 12700F까지는 딱 계단식으로 이쁜 벤치, 가장 이상적인 딱 스펙 차이만큼 성능 차이가 나오는 벤치 결과가 나왔는데 12700F랑 12900 간의 격차는 거의 없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오버워치는 최대 프레임에 리밋이 걸려 있습니다. 바로 400프레임이 최대 프레임입니다. 따라서 12900은 성능 천장에 거의 도달해서 평균에서 손해본 것이죠. 물론 12700F도 최대 프레임이 400을 찍긴 했는데 그건 구간이 거의 없던 반면 12900은 조금 더 많아서 평균이 둘이 비슷한 수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온도 체크해 볼게요. 12100이랑 12400은 뭐 엄청 착하니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100은 약 40도 정도 나오네요. 대략 39도에서 42도 왔다 갔다 합니다. 전력 소모량도 딱 그 정도입니다. 39W에서 43W 정도 나옵니다. 12400도 비슷합니다. 온도는 아예 같은 수준입니다. 40도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전력 소모량은 조금 늘어서 42W에서 46W 왔다 갔다 하네요. 12700을 보시면 온도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42도에서 47도 사이 정도 나오는데 전력 소모량은 확실히 티나게 늘었습니다. 평균 약 70W 수준인데 최대 75W 이상 나오네요. 12900은 조금 더 편차가 큰데요. 대부분 80W 수준인데 일부 구간에서 90W를 넘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온도도 평균 50도 초반, 최대 50도 후반 정도 나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게임만 한정하면 12700F까지는 온도나 전력 소모량이 높지 않아서 쿨러를 좀 유연하게 선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력 제한을 풀어둔 것인데 최대 75W 수준이면 경쟁사 CPU 대비 훨씬 전력 소모량이 낮은 거여서 오히려 발열 관리나 이런 측면이 유리하거든요. 다만 작업 영역에 오면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체크할 부분이 이번에 12세대가 P2코어가 분리되어 있죠. 최근에 윈도우 11이 이 부분에 최적화가 잘 이루어져서 게임할 때 보면 2코어는 아예 할당되지 않고 P코어에 게임이 전부 할당됩니다. 오히려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이 2코어에 할당되면서 P코어는 확실히 게임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이 게임 프레임을 뽑아내는데 확실히 유리하죠.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 보시죠. RPG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요즘 최고 인기를 찍고 있는 로스트아크입니다. 옵션은 FHD에 그래픽은 매우 높음입니다. 로아는 최대 프레임이 디스플레이에 맞게 설정되어 있어서 제 캡처보드가 FHD는 240프레임까지 녹화 가능하기에 240프레임입니다. 지원군이 왔다. 조금만 더 버텨라. 결과를 보시죠. 약간 로아는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죠. 아무래도 로아가 프레임이 좀 날뛰는 게임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하위 퍼센트는 12100이 55프레임으로 12400의 51프레임보다 오히려 잘 나왔습니다. 편차가 커서 그래요. 12700F는 65프레임, 12900은 82프레임으로 12900이 유독 잘 나왔네요. 평균은 딱 계단식으로 12100이 136프레임, 12400이 158프레임, 12700F가 175프레임, 12900이 180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온도나 전력 소모량은 옵치와 거의 비슷합니다. 12100은 평균 40도에 40W 정도, 12400은 평균 42도에 온도는 37도 정도네요. 12700F는 평균 45도에 65W, 12900은 평균 48도에 75W 정도 나왔습니다. 한 가지 로아의 특징은 로아에서는 오버워치랑 다르게 종종 2코어에도 게임이 할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옵치랑 다르게 12400과 12700F 간의 격차가 줄어든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이걸 보면 최적화는 오버워치가 최고인 것 같아요. 로아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한 혹은 윈도우 11에 대한 최적화가 조금 덜 진행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트리플 A급 게임 하나 보시죠. 최신작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죠. 마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입니다. 옵션은 FHD에 그래픽은 최상업, 레이트레이싱이나 DLSS는 끈 상태입니다. 자체 벤치마크 툴이 있어서 그걸 활용했습니다.
결과를 보시죠. 아주 아름답습니다. 딱 이상적인 벤치 결과네요. 계단식이죠. 12100은 평균 120, 하위 1% 81, 12400은 평균 137, 하위 1% 86, 12700F는 평균 152, 하위 92, 마지막으로 12900은 평균 162에 하위 97입니다. 대부분 차이가 5%에서 10% 정도 나는데 12400과 12700F의 평균 프레임만 10% 이상 차이가 나오죠. 그리고는 특이점이 없습니다. 전력 소모량이나 온도도 다른 게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12900이 전력을 조금 더 먹는 정도의 차이는 있네요. 근데 가오갤도 역시 2코어의 게임이 할당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리플 A급 게임은 발매 당시 최적화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발매 이후에는 패치가 늦는 편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게임은 이 정도 보시고 이제 작업 영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보실 벤치는 블렌더 BMW CPU 테스트입니다. 결과를 보시죠. 12100은 총 4분 55초가 걸렸고 12400은 3분 17초, 12700F는 1분 51초, 12900은 1분 31초가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 12100은 확실히 작업용은 아니에요. 12400은 나름 선방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역시 작업은 i7부터 고려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네요. 12700F가 1분 51초로 12900에 상당히 따라간 기록을 냈습니다. 그리고 12400과는 확실히 차이 나죠. 약 절반으로 단축된 수준이네요. 다음 벤치마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벤치마크 중에 실제 작업 성능에 가장 가까운 결과가 나온다는 리얼벤치입니다. 리얼벤치는 상당히 많은 것을 체크하죠. 이미지 편집, 인코딩, 오픈CL, 그리고 헤비 멀티태스킹까지 다양한 것을 체크합니다. 필요한 정보, 화면 정지해놓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종합 점수인 시스템 코어만 비교해드리겠습니다. 12100은 20만 7984점, 12400은 23만 4839점, 12700F는 29만 558점, 12900은 31만 2209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12400과 12700F 간의 격차가 다른 격차보다 크죠. 이래서 작업은 12700부터 고려하시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벤치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많은 데이터를 보셨을 거예요. 깡성능, 게임의 작업까지 싹 비교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모든 롱케이 CPU를 다 받은 것은 아니라 비교에 빠진 게 몇 개 있죠. 대표적으로 요즘 가성비로 떠오르는 12500이 있습니다. 최근 12400 쪽이 인기가 높아져서 가격이 소폭 오르고 12500은 가격이 떨어지면서 12500의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말 나온 김에 가격 체크해보시죠. 논F 정품 모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비가 사이트 애널리 최저가 기준 12100은 16만 4870원, 12400은 23만 800원, 12500은 24만 7900원, 12600은 27만 3900원, 12700은 41만 9900원, 12900은 65만 4170원입니다. 정품 제품만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건 인텔 CPU의 경우 유통 3사, 인텍 앤 컴퍼니, PC 디렉트, 코이드에서 유통한 제품만 공식 AS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 벌크 혹은 병행 수입 같은 경우는 정식 센터에서 AS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정식 AS는 최근에 통합되어서 현장은 인텍 앤 컴퍼니 고객 지원 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텍 AS 후기는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암행어사 AS라고 종종 하는 컨텐츠가 있죠. 몰래 가서 AS 받고 오는 건데 인텍은 작년 가을에 아마 한번 갔다 왔을 거예요. 물론 CPU가 아니라 메인보드 AS긴 했는데 워낙 AS가 친절한 곳으로 유명하죠. 명성대로 대만족한 AS 후기였습니다. 이 컨텐츠 참 괜찮은데 촬영 못하는 것이 애로사항이네요. 촬영하면 유튜브 하는 걸 알고 대우가 달라질 게 너무 뻔해서 촬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정품을 사야 AS 걱정이 없다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정품 제품은 3년간의 AS가 적용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커뮤니티 탭을 통해 인텔 12세대 논케이 CPU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라고 했는데요. 빠르게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질문은 통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나온 것이 i5 논케이 제품 간 성능 차이였어요. i5가 12400, 12500, 12600으로 유독 논케이 제품이 많죠. 근데 일단 제가 12400을 제외한 다른 제품은 받지 못했기에 추가로 이 부분은 유통사나 인텔 쪽이랑 논의해보고 받을 수 있다면 영상 따로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큰 틀의 스펙은 같고 클럭 차이 정도 나기에 딱 그 정도 차이 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12400과 12500 간의 내장 그래픽 성능 차이 질문도 은근히 있었습니다. 왜냐? 두 개가 비슷한데 12400까지는 내장 그래픽이 UHD 730인데 반해 12500부터는 UHD 770으로 올라가죠. 이건 저도 감이 잘 안 잡히네요. 정말 직접 해보지 않으면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혹시 받게 되면 같이 영상으로 묶어서 올리겠습니다. 어이 보고 있나 인텔. 그리고 또 많이 나온 질문이 K 라인업의 막내인 i5 12600K와 체급이 i7으로 살짝 높은 12700 논 K 간의 게임 성능 차이인데 이것도 제가 12600K가 없어가지고
직접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깡스펙이 더 높은 12700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12600K는 오버클럭이 가능하고 또 논K 제품과 K 제품 간 램오버 맞은 격차가 있어서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기회가 된다면 이것도 한번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이 나온 질문이 논K 제품 B660에서 램오버 포텐셜에 관한 질문인데 이거 바로 직전 영상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2400하고 B660 보드 두 종으로 3600 CL18 XMP 테스트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대충 사이즈 나오실 거예요. 굳이 B다이까지 써서 테스트하는 건 현실성이 없어서. 그리고 XMP 얼마 들어가요 질문도 많은데 이것도 영상 보시면 답 나옵니다. 이번에 바뀐 기쿨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요건 제가 10세대 혹은 11세대 기쿨이랑 12세대 바뀐 기쿨 그리고 i9 버전 거대 기쿨 비교 영상 찍을 계획이 있습니다. ASUS Z690 보드 쓰면 1200 키트도 장착이 가능하기에 3개 비교 싹 가능할 것 같아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조금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너무 해야 될 영상이 많은 것 같은데. 쿨러 선택에 관한 질문도 좀 나왔는데 오늘 영상 보시면 대충 사이즈 나오겠죠? 게임이랑 작업이랑 양쪽 다 했기에 자신이 하는 쪽 체크하셔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르시겠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쿨러 썼을 때 온도 물어보시는데 제가 쿨러를 다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저런 건 좀 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많이 나온 질문 답변해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질문이 진짜 많이 주셨는데 영상 시간상 더 답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영상이 지금도 미친듯이 기네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